하시자. 자료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가 매주 나갈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전적으로 제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학교 홈페이지나 어디든 없고 그냥 여러분이 갖고 와야지 내가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화수가 범위가 내가 기억하는 화수는 조금 되게 많은 범위는 아니고 근데 적당량보다는 조금 많은 정도예요. 그리고 독서가 그 수특 문학이 좀 들어갈 거야. 수특 문학인데 그거를 뭐를 들어갈지는 그 선생님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뭐 선생님이 우리 수특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면 좀 미리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내가 좀 빠른 속도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료 만들기 힘들었어요.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와 요번에 진짜 막 회원권 끊어가지고 막 사비를 좀 많이 들였어. 그래서 붙여놓긴 했는데 이게 EBS가 또 요즘에 저작권 문제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재산을 좀 지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부 자료가 너무 없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시간엔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요. 연관되는 그 지문을 좀 찾아보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게 되면은 여력이 생기면 또 할게. 자, 그럼 우선은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하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 실전학습 1회부터 이건 또 이번 수특이 아니라 작년 수특인 거 알아? 내가 이게 무슨 글인지 몰라가지고 이것도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 작년 수특이에요. 독서의 선천적인 능력.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우선 풀고 시작할게. 좀 풀어보세요.
어느 정도 다 푸는 것 같아서 그 표시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펴보면 이제 오늘 필기할 용도로 내가 좀 정리를 했어. 그래서 정리는 여기에서 이제 가로 채워가면서 할게. 자, 우선은 핵심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독서 능력에 대해서 존 올레라는 사람과 찰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점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존 올레는 독서 능력은 단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가지의 평가를 해가지고 그 얘의 독서 능력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일한 능력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 찰스 앤더슨 이 사람은 뭐냐면 독서 능력이란 건 해독의 능력과 독해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이제 해독의 능력이 있어도 독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각자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쪽을 좀 따르고 있다라는 견해예요. 그리고 이제 해독의 능력과 독해의 기능 뭐 해가지고 이걸 또 나눠봤는데 해독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해독은 그야말로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럼 글자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의문을 인식을 해야죠. 의문이 뭐야? 자음과 모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차이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곰인지 공인지 알아야지 그 의미가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지우개가 다 여기 있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먼저 인식하는 게 순서이다라는 거지. 뭐 애기들이 처음에 하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집 애를 좀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내 기억에 우리 집 애는 막 키, 크, 트프 이런 걸 먼저 하더라고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미음, 뭐 맘마, 엄마 이걸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커피를 먼저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좀 발음하기가 더 편한가 봐. 크, 트프 이런 게.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발음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짜증을 막 다 집어던지고 안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의문이란 게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먼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파악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애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기역, 니은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단어 카드, 낱말 카드를 보여주면서 그냥 단어를 통으로 암기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의문을 인식하고 기역, 니은의 소리가 다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단어 카드를 주면서 그 단어를 통으로 익히게 하는 거야. 발음과 의미를 파악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속도가 좀 빨리 붙겠지. 그게 읽기 유창성이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독해는 뭐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표면적인 이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고 심층적인 이해는 뭐예요? 표현되지 않은 부분의 의미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하냐? 문맥이나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표지 같은 걸 파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해를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자, 인간의 독서 능력은 선천적인 것일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독서 능력이 선천적이면 진짜 엄마들이 뭐 그렇게 많이 돈을 쓰겠습니까? 요즘에 그 한글 같은 거 떼는 거 있잖아요. 돈 진짜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집도 아기가 초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글씨를 못 떼가지고 한글 선생님을 초빙을 하는 거야. 40만 원씩 막 엄청 비싸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애가 뭘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겠니? 그러니까 드러누워 있대 가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대. 애는 누워 있고 선생님 앉아서 기억 니은하고 있대. 속에서 불이 나는데 어쨌든 신기하게 초등학교 전에 또 다 떼고 간대요. 선생님 붙이면 너무 웃기지.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한글 못 떼는 애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언젠가 자연적으로 독서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크면은 갖게 돼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글을 처음부터 읽는 애는 없어요. 그죠? 엄마가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 근거할 때 독서 능력은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다. 말을 하는 능력은 선천적이에요. 말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엄마랑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독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적 노력이 들어가야 돼. 정리해보면 인간의 독서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닐세. 근거는 노력 없이는 글을 읽어낼 수 없더라 라는 거지.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 애한테 과자라는 글자 백날 보여줘봤자 얘는 흥미가 없습니다. 얘 과자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얘가 아는 과자의 의미는 그 글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자에 불과한 과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는 글을 유창하게 읽지를 못하죠. 떠뜸떠뜸 읽어요. 그래서 부모는 글보다는 말로 소통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독서 능력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구어 능력보다 더 늦게 발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해준다. 그래서 인간의 독서 능력은 구어 능력보다 더 늦게 발달을 한다. 그래서 글을 알기 전에 말부터 배운다라는 거야. 첫 번째 문단 뭐 어렵지 않지. 독서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요 선험적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선천적이다 라는 말은 선험적이다. 이런 단어 살짝 바꿔서 낼 수 있거든요. 단어 의미 몰라서 틀리는 경우 많으니까 좀 체크해 주세요. 선험이란 거 뭐야? 경험하기 이전이란 뜻이야. 경험 이전이다. 경험하지 않고 그냥 체득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독서 능력은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발달 속도는 말이 더 빠르다. 그 얘기를 첫 번째 문단에서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넘어가 보면은, 자, 그렇다면 이 독서 능력이란 거 이거 어떤 거냐? 이와 관련해서 이 존 올레라는 사람이 독서 능력은요 단일한 거예요. 단일 능력 가설을 주장을 했어요. 독서 능력은 하위의 능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능력이래 얘는. 그래서 인간의 독서 능력이 글을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하거나 독후감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독서 과제를 내줘가지고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의 독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존 올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을 정리하면 독서 능력은 하위 능력으로 나눌 수 없는 단일한 능력이고 글을 읽은 후에 내용을 요약하거나 혹은 독후감을 통해서 독서 능력을 어떻게 척도 이게 평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용을 요약해 오세요. 독후감을 쓰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국어 시간에 하는 어떤 평가라든지 뭐 국어 시간에 하는 활동이. 근데 웃긴 게 나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독후감을 쓰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 그냥 써오래. 그냥 써오래. 그래서 나는 그냥 썼더니 이게 아니래.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독후감의 어떤 틀 같은 것도 있잖아. 아, 그냥 써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해서 그냥 부모님도 안 가르쳐줘. 내가 혼자 그냥 어디서 자료 봐가지고 알아서 썼다니까. 그렇게 했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막 엄청 체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찰스 앤더슨 덕분인 거야. 찰스 앤더슨은 뭐라고 얘기했냐? 노, 단일한 능력이 아닙니다. 독서 능력은 해독과 독해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해독이 어느 정도 되냐도 평가가 가능하고 독해도 따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게 통합된 것이 독서 능력이다. 이게 찰스 앤더슨의 주장이야. 그래서 독서 능력은 해독과 독해의 결합인 통합적인 관계다. 어떤 통합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따랐대요. 근데 요거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 독서 지문에서 대다수의 학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 선지에서 어떻게 주로 많이 고치냐? 모든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교묘하게 바꿔요. 근데 대다수는 모든의 뜻은 아니잖아요. 100이면 100명이 아니라 대다수는 100에서 한 90에서 80명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선지를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살짝 트릭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서 대충 읽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맞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문단을 정리해 보면 자, 독서 능력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존 올레 같은 사람은 이건 단일한 능력이요. 그러니까 그냥 종합적인 과제로 평가할 수 있어. 요약이나 독후감 이런 걸로 대충 해. 자, 근데 찰스 앤더슨은 아니야. 이거 통합적 능력이거든. 해독과 독해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해독 능력 따로 독해 능력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의 대다수 학자들이 이쪽 이론을 따르고 있어.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잘 나오는 유형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금 찰스 앤더슨 견해 따르거든요. 그럼 또 문제에서 교묘하게 대다수 학자들이 올레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런 식의 바꿔서 문제 또 출제하죠. 그런 거 체크하고 계속 볼게요. 자, 앤더슨이 얘기한 걸로 이제 가는 거야. 이 글 자체가. 자, 해독 기능과 독해 기능 사이에 위계성이 존재한대요. 위계성이 뭐야? 위계성.
단계, 계단할 때 계거든요. 뭐냐면 해독이 되고 나서 독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독해만 되는 게 없어. 해독이 돼야지만 독해가 되는 거야. 그지? 그거예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지능이 높아, 막 지능 막 엄청 높아. 170이야. 그래가지고 뭐 3을 다 꿰뚫어봐. 그래도 이 사람 문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알지 못해. 예를 들면 리을이 르, 니은이 느 이걸 몰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독해할 수 없죠.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 소리의 대응 관계라는 게 바로 해독을 얘기하는 거야. 해독이 돼야지만 독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치? 자, 우리는 독자는 글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독 기능을 익혀야 됩니다. 글자를 알아야 돼요. 해독은 무엇이냐? 글자로 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내는 건데, 이제 첫 번째가 글자 아는 거, 의문 인식하는 거,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단어를 알아차리는 거죠. 바나나, 딸기, 수박,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를 빠른 속도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읽기 유창성. 여기까지가 바로 이 해독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독의 개념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위 기능으로는 의문을 인식하는 것, 단어를 재인하는 것, 읽기의 유창성,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또 정보가 밑에 또 나와 있어요. 의문인식,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놀이 등을 통해서 단어의 소리 단위, 유형에 어느 정도 숙달을 하면 그 다음은 단어 재인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이게 되게 빨리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연결이 딱 돼요. 그리고 아이들 생각보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가르쳐 준 거 되게 스펀지처럼 쑥쑥 흡수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바로 알더라고. 나는 처음에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모든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밑에 이렇게 기역 니은을 이렇게 써놓은 돗자리 같은 거, 매트라 그러나? 매트를 깔아놨었단 말이야. 거기 보면 어느 순간 다 읽는 거야. 그래서 와 신기하다 했어. 근데 매트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버렸더니 싹 한번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바로 단어 재인으로 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낱말 카드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시각 기호로 된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에는 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키보드 형식의 무슨 장난감이 있어.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누르는 버튼에 바나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바나나 누르면 바나나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은 바나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나나를 찾자 그러면 띵동댕이 나오는 거야. 그런 식의 어떤 애들 장난감이 있는데 아 그거 진짜 인기 많았지, 그치?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단어 재인이에요. 자 그리고 읽기의 유창성은 빠르게 글을 읽는 능력입니다. 이제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기억이고 니은이고 읽는 방법도 알아. 근데 이게 느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고 얘가 단어 뜻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단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얘 문장으로 갈 수가 없어. 글의 내용 자체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글의 내용과 연결 짓는 것까지 가지를 못해. 이게 바로 뭐야? 위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면, 단어 유창성에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으로 못 가. 그래서 이 읽기의 유창성, 단어 유창성이 아니라 읽기의 유창성, 얘는 단어를 인지하는 것과 글을 이해하는 것 사이를 중재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거야. 정리해보면 읽기 유창성은 단어를 인지하는 것과 읽기 내용의 이해 사이를 중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읽기의 유창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는 애 중에 어떤 애가 내가 봤을 땐 읽기 유창성이 안 돼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되거든요. 근데 글을 읽어라. 요 정도 글을 읽는데 막 10분 이상이 걸려. 이러고 있어. 그래서 걔는 아직도 만화를 볼 때 한국어 더빙만 본대. 왜냐면 영어로 나오는 거 있잖아. 자막이 나오잖아. 자막을 못 읽는 거예요. 자막이 너무 빨리 간대. 근데 초6인데 좀 심각하지. 그래서 내가 너 그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단어를 자막을 좀 빨리 읽는 연습을 해라. 근데 뭐 책을 읽어라라면 안 될 것 같아서 영화를 봐서 그거를 해라 했는데 안 듣는 것 같아. 맨날 유튜브만 보는 것 같아. 그럼 안 되지, 그지? 아무튼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아이가 아주 이 읽기 유창성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각하던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통합적 능력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해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후 관계 파악이 중요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다 위계성이니까. 의문이 인식돼야 단어 제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읽기 유창성이 돼야 돼. 그러고 나서 독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 유창성이 안 되면 독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단어 제인까지는 잘 돼요. 근데 이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여기서부터 막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아이가 글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어요. 자, 독서 능력은 해독 기능과 함께 독해 기능의 숙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서 능력이란 해독과 독해의 통합적 기능이거든요. 그럼 독해란 무엇이냐? 독해는 표면적 이해에서 심층적 이해에 도달하는 겁니다. 표면적 이해에서 우리가 심층적 이해. 그죠? 그래서 단지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맥이나 배경 지식을 활용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독해 능력은 실제 독서 맥락에서 해독과 함께 이러한 독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독서라는 거 해독 기능이 되고 나서 독해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표면과 심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심층적 독해까지 제대로 돼야지만 아, 이 아이는 완벽하게 독서를 잘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겉껍데기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의 의미. 근데 나와 있지 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본적인 좀 배경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많이 있는 애들은 확실히 독서 속도도 빠르고 이해력도 빠를 수밖에는 없지. 그래서 엄마들이 이 배경 지식을 그렇게 쌓게 하려고 많은 무슨 박물관이니 뭐 어디니 보내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로 붙여놨어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문제 풀어봤는데요. 답은 4번이었죠. 4번. 자, 현재 대다수 학자들은 존 올레의 주장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죠. 찰스 앨더슨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아주 전형적인 문제의 선지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왜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 이렇게 존 올레랑 찰스 앤더슨의 주장을 따르고 있어요 했는데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 인간은 아무 노력 없이 글을 유창하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자, 인간의 구어 능력, 독서 능력보다는 먼저 발달한다. 그쵸? 말이 더 먼저 빨리 하죠.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도 글을 빠르게 읽어낼 수는 있어요. 읽어낼 수는 있지 당연히. 우리는 기억, 니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해를 하는 건 다른 문제죠.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추론해서 알아내는 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해, 심층적 독해로 가는 것이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A와 B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는 존 올레가 되고 B는 뭐야? 찰스 앨더슨이 되겠지? 존 올레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이거 너무 이게 4번인데 여기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4번 됐네. 자, 의문인식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인간의 독서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야. 자, 존 올레 같은 사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독서 능력은 하나이기 때문에 뭐 독후감이라든지 요약 이런 걸로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의문인식 능력에 대한 평가는 누굴까요? 찰스 쪽이겠지. 그치? 이 사람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자, 존 올레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서 능력은 하위 능력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존 올레가 독서 능력은 단일하다라고 했어요. 하위 능력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B, 그지? 찰스의 견해겠지. 찰스의 견해에 동의를 한다면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 해독보다 독해를 먼저 익혀야 돼요. 해독이 안 되면 독해가 되지 않는데 위계성이 있는데 아니지. 자, 찰스의 견해 동의에 독서 능력이 하나의 종합적인 독서 과제로만 평가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죠? 해독과 독해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찰스의 견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유창성에 대한 평가가 독서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찰스의 견해지. 유창성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독에서 독해로 넘어가는 중간이니까.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보기 박스인데 이것도 뭐 읽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어린 동생이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음, 모음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사과라는 낱말 카드를 보고 식탁에 있던 사과를 가리켰어. 오늘 아침에 오이, 바나나, 자동차 낱말 카드를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모습도 보이는 거야. 아, 얘 지금 단어인식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죠? 아직은 책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유창성은 아직 없어. 그런데 곧 그림이 많은 동화책부터 읽게 되겠죠. 나는 최근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자, 처음에는 두꺼운 책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서 책을 잘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인지혁명을 읽은 뒤에 조금씩 이해가 되더니 결국 사피엔스의 종말을 경고하려는 작가의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었대. 그러면 작가의 의도라는 건 작가가 표현하지 않은 이 글을 쓴 작가의 의도니까 표현하지 않은, 겉에 드러나지 않는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 확인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는 3번이죠. 우리 아이 지금 어린 동생이요. 낱말 카드는 읽어요. 그런데 책은 아직 못 읽습니다. 그래서 읽기의 유창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어린 동생 한 달 전만 해도 의문인식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죠? 한 달 전만 해도 잘 못 읽었어. 그런데 지금 읽게 됐지. 자, 낱말 카드 보고 사과 가리키는 어린 동생 단어 제인 지금 가능합니다. 그죠? 나는 사피엔스 읽기 시작했을 때 두꺼운 책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해를 어려워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피엔스 읽고 심층적 이해에 도달했다 볼 수 있어. 왜? 작가 의도까지 파악했거든.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차고 송금을 한번 풀어보고 내용 확인하도록 할게.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수능 특강 앞으로 가서 뭐가 있나요? 순서가 인문예술이 먼저 있는데 뒤에 또 내가 그 정리를 차고 송금을 먼저 했네. 뒤쪽을. 인문예술 그냥 먼저 할까요? 인문예술 합시다. 인문예술 5번이요. 5번 글 있죠? 70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자, 시간 줄 테니까 우선 인문예술 풀어보고 또 확인해 볼게요. 앞에 70페이지. 있지?
같이 볼까? 자,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뒤에 우리 필기하는데 펴서 뒷부분에 보면 조금 넘겨야 돼요. 차고 송금 뒤쪽에 있어. 있지? 자,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이 비극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끔 슬픈 거 보면은 눈물 샥 쏟으면 뭔가 좀 시원한 느낌 들지, 그치? 그거를 이제 뭐 카타르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지고 얼마 전에 나도 코코 보고 막 또 오열했거든. 오랜만에 봐도 막 눈물샘이 막. 그래서 아침에 또 라디오 듣고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코코 주제가가 나오는 거야. 눈물이 이렇게. 아, 정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우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학론은 문학의 본질은 모방이다. 근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모방하려는 본성. 인간의 본성은 모방이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또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학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반영한 거다.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라고 보았답니다. 그래서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이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봤고, 비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고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중요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지금 비극을 어떻게 보는 거야? 좋게 봐, 나쁘게 봐? 좋게 보고 있죠. 이 말은 문학 자체를 이 사람은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도 문제도 나오지만 플라톤 같은 경우는 문학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정신을 해친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추방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이게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문학은 좋은 거야. 그래서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성품 함양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 문학을 좀 읽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첫 번째 문단 정리하면 이게 끝입니다. 비극은 완결된 사건을 모방한 것이고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해서 성품 함양에 도움이 되니 비극 좀 읽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서 그는 비극의 6가지 요소로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에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 이런 거를 제시를 했대. 자, 그리고 그 중에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것이 플롯이라는 건데요. 구성입니다, 구성. 그러니까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이어지고 이런 걸 플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구성입니다, 구성. 뭐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요. 자,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개연성을 갖춰야지 작품에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켜야지만 문학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건 뭐냐? 관객의 몰입인 거야. 그리고 이 공포와 연민은 관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 인과적으로 일어나야지 그 어떤 시너지가 크다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뻔히 보이는 결말? 이런 거는 별로 사람들에게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포나 연민이. 근데 저런 걸로 사람이 죽기까지 한다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불쌍해.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일어나려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빵! 그렇지만 앞과 뒤의 연결성이 좀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이 갖춰야 할 요소는 개연성이에요. 개연성이고. 그리고 사건 간의 인과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어. 또한 살인, 폭력 이런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제시와 관련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반전, 인지 이런 거를 반전이라든지 인지 이런 걸 제시했는데요. 반전이 뭐냐면 앞의 흐름과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다른 흐름이 일어나는 거죠. 정반대로 이제 급변을 하는 거야. 인물의 의도와는 좀 반대되는 결과. 인물은 이렇게 했는데
인물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다르게 됐어. 나는 얘를 도와주려 했는데 얘가 죽었네? 뭐 이런 거예요. 자,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반전이고, 인지는 뭐냐면 내가 몰랐어.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녀가 사랑하는 그녀가 나의 이모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출생의 비밀 이런 거. 자, 모르다 아는 상태로 바뀌는 거, 이게 인지입니다.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그죠? 그는 이러한 반전 인지 이런 것들이 뭔가 연민과 공포를 일으키고, 그리고 둘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플롯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반전과 인지를 포함하는 것을 복합 플롯이다. 그리고 그런 게 좀 없어. 그렇지만 좀 불쌍해, 잔잔해, 이런 거 단순 플롯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대요. 그리고 복합 플롯이 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복합 플롯과 인지, 단순 플롯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나라 왔으면 진짜 여기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이랬을 텐데, 우리나라 그냥, 그지? 소설도 그렇고 막 아주 그냥 빵빵 터지잖아. 자, 비극의 6요소 중에 하나가 플롯입니다. 플롯은 이제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구성이잖아요, 플롯. 플롯은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포와 연민을 줘야 되는데, 공포와 연민은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에 뚜렷한 인과성이 있었을 때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플롯에 이 반전과 인지가 들어가면 복합 플롯이 되고요. 들어가지 않으면 단순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반전이라는 거는 예상하고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걸 얘기해. 인지라는 거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어떤 구성이 되는 것이 이제 복합 플롯이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우리 문학 작품에서는 단순 플롯보다는 복합 플롯이 좀 더 사람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주게 되고, 그게 사람들의 어떤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니까 이쪽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비극의 인물도 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 어떤 조건이냐? 우선은 희극의 인물은요, 좀 희극은 우리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희극의 인물은 좀 모자란 사람이 주인공일 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행동도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희극의 주인공의 특징은 보통보다 모자란 인물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극의 주인공은 어때야 되냐? 우선 고귀한 신분일 때가 좋아요. 고귀한 신분. 그런데 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갖추진 못했어. 뭔가 인간적인 결함은 다 있어. 근데 왜냐면 너무 이제 완벽하면요, 우리가 공감이 잘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불쌍한 감정이 좀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약간 뭔가 쟤는 저거 하나가 좀 부족하네, 저거 좀 나랑 비슷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악행이나 악덕을 한 게 아니야. 뭔가 과오나 실수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 결과가 너무 불행한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공감이 또 되고 이렇게 또 임팩트가 큰 거죠. 주인공은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닌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 그려지는데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까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건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좀 사람들이 쌤통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해. 그런데 좀 약간 그래도 똑같은 우리야 비슷한 인간이야. 뭔가 좀 실수도 하고 뭐 그런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한 것보다는 너무나 큰 어떤 불행이 얘한테 온다. 그랬을 때는 와, 나도 저럴 수 있겠네. 지나가다가 핸드폰 하나 주웠을 뿐인데 내가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막 몇 년을 깜빵에서 썼고 나와가지고 뭐 집안이 풍비박산 돼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어떤 사소한 불행이 얘 인생을 막 발목을 잡았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는 거죠.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공포. 그래서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희극의 인물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비극의 인물은 좀 고귀해야 돼, 사람이.
그러나 인간적으로 조금은 결함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귀하다는 거 뭐 부와 명예를 갖고 있다가 어떤 작은 실수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오나 실수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의 불행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막 너무너무 크게 가요. 그래서 이것이 관객에게 연민을 일으키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고통을 막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인물인 거야.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인물.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을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껴서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라고 봤는데 카타르시스가 이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떤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것이다. 싹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좀 불편한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연민이나 공포 이런 게 있어. 이런 어떤 부정적인 거를 싹 씻어줘. 정화해. 그래서 감정을 맑게 만들어서 도덕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석은 그런데 이 감정을 좀 잘못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감정을 정제 및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요 사람들이 이제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울분이 너무 차서 그 감정이 좀 폭발을 일으킬 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한 번씩 씻겨 내려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막 스트레스 만땅 받았어. 그런 상황일 때 누가 툭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화가 확 나서 평상시에 안 해도 될 행동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사람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자 화가 막 차여져 있는데 막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퍼. 그래서 확 울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 해소가 슉 되면서 좀 스트레스가 쓱 내려가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잘 못 느껴봤겠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의 절제, 정제 깨끗하게 해주는 거 요런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자, 이게 윤리학적인 해석이야. 윤리학적.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학적 요쪽은 뭐냐면 이거를 억눌려 있던 병적인 감정의 분출로 본대요. 이거 약간은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 만땅이야. 근데 그거 영화를 딱 봤어.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슬픔이 한 뭐 50이야. 그래서 눈물 또르르 흘릴 정도야. 근데 이 사람 평소 스트레스 이만큼 받았단 말이야. 그 영화를 보면 와 하고 울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종의 억눌려 있던 감정을 분출하는 거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눌려 있던 감정의 분출이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이야. 그래서 이 해석은 나의 억눌렸던 감정이 해소되는 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비극적인 인물에게 투사해서 분출을 합니다.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뭐 저렇게까지 울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금은 이 감정이 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자, 인지적인 해석도 있어요. 인지적 해석 쪽은 뭐냐면 이 카타르시스를 작품 이해의 형성이다. 작품 이해의 형성이다. 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이건 뭐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관심이 좀 있어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알기를 원해. 그래서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됐구나. 오, 재밌는데? 이렇게. 그래서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던 플롯들이 어느 순간 쫙 연결이 되면서 아, 그래서 얘가 얘한테 그랬고 얘가 얘한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욕구가 충족이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치? 그래서 관객이 인지 해석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치? 어떤 인식의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극에 관한 이론은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은 후대 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고귀한 좀 인물만 주인공이야? 근데 이제 19세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이 하층 계급의 인물들도 그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좀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문학에서 좀 다뤄보자 이렇게 또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선생은 너무 좀 고귀한 사람들만 주인공으로 하려고 해.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니체 같은 경우는요,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비극이란, 니체의 이제 비극론도 있어요. 자, 이분은 비극이란 연민과 공포를 일으키는 게 아니야. 인간은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해 의지를 갖게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니체예요. 삶에 대해 의지를 갖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연민과 공포가 아니라 실존의 인식.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실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알므로써 삶에 대해 내가 살아야만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이유. 이거를 까닭게 해야 된다. 이게 니체 쪽이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많은 예술 분야에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타르시스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좀 여러 이제 이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 측면에서는 평소에 불균형하고 과잉이 되었던 어떤 정서의 상태가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우는 과정에서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정신분석학도 좀 비슷했죠. 병적인 어떤 나쁜 감정이 막 쌓여져 있을 때 이거를 해소하는 걸로 또 카타르시스를 설명을 했고요. 또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한 전말의 이해를 원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구성, 플롯을 전체를 이해해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였어.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 대한 내용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답은 5번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비극과 달리 희극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존재로 인식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의 영웅적 모습을 보여? 아니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작품에 담긴 사상음악도 비극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라는 말이 이 두 번째 문단에 살짝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반전 또는 인지의 포함 여부로 플롯을 단순 플롯, 복합 플롯 맞죠? 그죠? 그래서 복합 플롯에 인지와 반전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니체는요,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죠? 이 비극을 통해서 실존을 깨닫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 맞고요. 자연주의 연극론자들 뭐였어요? 주인공을 왜 맨날 고귀한 인물로 하는겨? 하급계층의 인물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요거 다 나와 있었지. 자, 2번입니다. 2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4번 한번 먼저 보면 모두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이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윤리학적 관점이었잖아. 그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좀 이제 우는 과정을 통해서 정화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니은은 뭐냐면 니은은 정신분석학. 우는 과정을 자신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 디귿은 뭐였냐면 인지적 해석. 이거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았을 때 사람이 기쁨을 느낀다, 이런 쪽이었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우선 4번인데요. 자, 모든 관객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카타르시스야? 아니, 그게 아니지. 기억은 뭐였지? 부정적인 감정에서 정화가 되는 게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봤고, 디귿은 뭐냐면 플롯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여기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게 카타르시스야, 이거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 관객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나은 인간. 그렇죠. 부정적 감정이 정화되어서 뭔가 이게 도덕성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디귿은 플롯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그럼 즐거움을 얻어. 이게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부정적 감정을 없애거나 정화하는 것과 카타르시스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부정적 감정을 없애서 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병적 감정, 병적인 어떤 감정이 우는 과정을 통해서 분출이 된다. 어쨌든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은, 비극을 통해서 해서 건강을 얻을 수 있다, 맞고, 인식을 해서 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맞는 얘기죠. 자, 이제 3번 봅시다. 3번. 플라톤하고 비교를 할게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박스 읽어봤겠지만 이분은 문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문학을 좋아하지 않아. 문학은 그러니까 현실을 모방한 것에 불과해. 우리는 문학을 막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관심 쏟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비극이 선한 인격을 기르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쳐. 그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분은 문학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지? 문학은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감정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켜서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으니까. 오케이? 자, 1번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서 문학이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죠. 경시한 건 누구? 플라톤 형님이지. 그치? 이렇게 됐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진리에 도달하는데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쪽이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모두 문학에서 다루는 부도덕한 내용들이 문학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살인과 배신,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지 못한다. 비교육적이다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았고, 그쵸? 요거는 맞죠. 근데 플라톤은 문학의 모방의 결과물인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자, 모방의 결과물인 비극이 인간의 본성을 극복했다. 이게 틀렸네요. 자, 인간의 본성이 곧 뭐였지? 인간의 본성이 곧 모방이었어요. 그치? 이거 놓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4번입니다. 안티고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저씨는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했거든요. 판결을 자기가 원래 하던. 근데 그 판결이 너무 가혹하긴 했어. 그치? 어떻게 그 생매장할 거를 또 명령을 합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 자기네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귀한 인물이죠. 왕이죠. 왕인데 그냥 자기도 왕이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대가가 너무 거한 거야. 그치? 거기에서 뭔가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인데요. 자, 관객이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인 크레온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유사하다고 인식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의 실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극이 갔을 때 그때 저렇게까지? 나도 조심해야겠어. 너무 무섭다. 공포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된다라는 게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크레온 악하진 않아요. 악하다기보다는 자신의 고집이 너무 있었던 거죠. 그게 인간적 결함이다. 하이몬의 죽음, 열렬히 사랑했던 앞선 시간과 관련이 되어서 개연성을 갖자. 하이몬의 죽음으로 인해서 뒤에 비극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앞에서 존재하니까. 그지? 자, 크레온이 안티고네에게 저지른 잘못에 비해 더 큰 불행을 겪은 것이다. 저렇게까지? 이렇게 판단하면 여기에서 연민, 공포 느껴지는 거고, 예언자 말 듣고 잘못임을 깨달았어. 그거는 인지죠. 내가 그랬구나. 인지. 안티고네를 구하려는 명령을 내렸지만 내 예상과 다르게 벌써 죽었네. 이건 반전. 그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어휘 문제는 그렇게 여기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급변하다가 무슨 뜻이야? 급변하다라는 건 전의 상황과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지? 자, 근데 이어지다는 옳지 않죠. 이어지는 건 뭐야? 전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떤 틀이 이어지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조금 이게 뽑았는데요. 요거는 조금 쉬는 시간 갖고 또 문제 확인을 해볼게요. 알겠지? 좀 쉬었다가 갈게. 자, 이제 이어서 하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와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봤으니까 그 다음 질문이 차고송금인가요? 리더십. 리더십 109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리더십입니다.
자, 볼까요? 자,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을 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물이 되지. 오래전부터 리더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리더십이라고 하고, 또 리더십이 효과적인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연구가 계속 행해졌대요. 피들러는 리더를 업무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업무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 그리고 구성원 간의 관계 소통을 중시하는 관계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 이렇게 구분을 했대, 피들러가. 그래서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상황의 호의성이에요. 상황의 호의성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라든지 업무 구조라든지 리더 권한, 이런 식의 세 가지의 변수로 상황의 호의성이 결정이 된다. 리더의 말이 먹히는 집단이 있고, 리더가 막 말을 해도 안 듣는 집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세 가지 변수로 나누어서 설명한 거지.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면, 그리고 업무가 좀 명확하면, 업무의 명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많은 집단일수록 일 내일이 좀 분명해야 서로 충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누군가는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꼭 하는 사람만 해. 그러면 하는 사람은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도 나중에 되면 어때? 왜 나만 하지? 이런 생각이, 내가 언제까지 이거 뒤치다거려야 돼? 막 이런 생각 들지. 그러니까 학원 강사를 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흔히 이렇게 은근히 좀 그럴 수 있어. 뭐냐면 이렇게 칠판을 닦고 이런 거는 좀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강의실이 나만 쓰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 다음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 써야 돼. 근데 어떤 선생님이 뭐 이렇게 대충 지우고 갔다. 근데 물론 그 선생님이 급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되게 반복이 되면 사람이 좀 감정이 좀 상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근데 가끔가다 이제 너무 깔끔하신 선생님들이 계셔. 우리 학원에서는 저기 과학과의 성보쌤 엄청, 정말 저 강의실은 너무 깨끗해서 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성보쌤 깔끔하시고, 또 수학과의 명준쌤이라고 굉장히 또 깨끗하세요. 그리고 저기 종직쌤도 되게 깨끗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강의실이 없을 때 국어과가 큰 강의실이 필요하면은 세 분 강의실을 쓸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긴장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긴장이 아니라 끝나고 청소할 생각에 그럴 때도 있어.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성보쌤을 만나서 마음에 드시나요?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말했더니 성보쌤이 막 웃으시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부담을 줄여서 미안하다. 근데 이게 성격이야, 성격.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여기까지 이제 닦는 편이긴 한데, 뭐 어떤 분들의 눈에는 또 안 보이기도 하나 봐요. 이런 게 아무튼 그래요.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좋아요, 사람들끼리에. 그리고 채용하고 승진하는 데 대해서 리더의 권한이 크잖아요. 그러면 리더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좀 권한이 세야 돼요,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 이런 변수들 간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 비례관계예요. 이게 존중하는 관계, 존중하는 것이 높고 명확하게 구조화되는 것이 분명할수록, 또 권한이 클수록, 그죠? 이 비례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독서 문제에서 문제 선지를 구성을 할 때 비례관계를 살짝 틀어서 반비례관계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반대의 경우는 호의성이 낮다. 자,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의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이 낮거나 매우 높을 때는 차라리 업무지향적 리더가 좋습니다. 일에서 분명한 사람이요. 근데 이제 중간이야, 얘 애매해. 그럴 때는 뭐야? 관계지향적. 우리 회식,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서로의 좀 친밀성을 높여주는 게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에 대한 이제 리더십의 종류를 분류를 시킨 거죠.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리더가 중요해, 적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게 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피들러의 관점을 좀 밑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업무지향적인 리더는 이제 업무의 목표 달성이 조금 더 치중되어 있고, 관계지향적은 구성원 간의 소통에 치중되어 있고요.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좋아요. 근데 이제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성이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 1번에서 이렇게 틀어서 냈지. 피들러는 업무의 구조화가 명확할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낮다? 아니지. 비례관계죠. 명확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의 반비례관계로 뒤집어서 출제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번도요. 적합성의 의미,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리더십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맞고요. 그리고 3번에 요거 있잖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때는 업무 지향성이 좋아요. 성과 지향성이 좋죠. 그래서 요때는 요게 좋아요. 그리고 중간일 때, 애매할 땐 성과를 보다는 이제 관계 지향성이 좋죠. 그래서 요 그래프, A 그래프, 그죠? 이게 이제 업무 지향적, 관계 지향적, 요렇게 찾을 수가 있죠. 그치?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서 볼게. 자,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우리가 고정된 것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게 비판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리더만 문제가 아니야. 구성원의 특징이 중요해. 그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돼. 이게 상황적 리더십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른 리더십인데요. 구성원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 이렇게 구분을 했대. 업무 성숙도, 심리적 성숙도. 업무 성숙도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경험입니다. 일을 잘하는 거죠. 능력과 경험이다. 자,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 이쪽은요. 의지, 적극성, 의욕, 자신감 요런 거예요. 이게 심리적 성숙도예요. 알겠죠? 이거를 포괄하는 것이고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 행동 그리고 구성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한데 밑에 이제 표 보면 아 이거구나 알 수 있어. 우선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 있죠. 이게 뭐냐면 일을 못해 애들이. 일도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아 그런 애들 모이면 깝깝합니다. 그럴 때 리더가 뭐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명하게 지시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야 잘해보자 으쌰으쌰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의지가 없거든. 의지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딱딱 나눠서 제시해 주는 거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지시형이 통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럴 때는. 그리고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줘야지 잘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의지만 높을 경우 있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 다 깨. 막 다 서류 날려버리고 난리 났어. 자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너 이거 해 이러잖아. 그럼 그 사람들 상처받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긴 저랑 맞지 않나 봐요.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되 우쭈쭈도 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과업행동, 관계행동 모두 높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코치형 리더십이에요. 코치형 리더십. 뭐냐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한다. 최고! 그런데 말이야 너 이것만 해. 왜냐면 여기 너무 복잡해. 이것만 해. 이런 식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되 우쭈쭈도 해준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해. 일을 너무 잘하는데 의지는 낮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 일만 하고 빠지려는 사람들. 그죠? 역량만 높아요. 이럴 때는 뭐가 좋냐면요. 야, 오늘 시간 있어? 밥 한 끼 먹자. 우리 좀 친해져야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코치하는 건 좋지 않아. 왜냐면 지들이 알아서 일을 잘하거든. 괜히 이거 하세요 하면은 뭐 왜 저래 나한테? 왜 이렇게 간섭이야? 이렇게 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 으쌰으쌰 합시다. 약간 공동으로 의사결정 부여하는 거 뭐 지원형 이런 게 좋아요. 지원형. 그리고 역량도 의지도 너무 높아. 잘하려는 마음도 있고 잘해. 이런 사람들은요. 리더가 이거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리더가 알아서 하세요. 믿고 맡깁니다. 끝. 그럼 돼요.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위임형이야. 최대한 자유를 부과를 하는 거야. 그럼 알아서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여기다가 저기요. 채점을 하실 때는 빨간색으로 하시고요. 오답은 파란색으로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만둘게요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란 거,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구성원들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봐가면서 리더십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 이런 어떤 모델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게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론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높고 역량이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유연성이란 거 상황의 변화, 그러니까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의 스타일을 다르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론입니다. 번스 얘기 나오죠. 이후에 이제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번스.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전에 리더십을 좀 비판했어. 왜냐면 너무 거래로 본다는 거야. 일하는 사람을 마치 그냥 물건처럼 취급을 한대.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너무 좀 딱딱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보상과 처벌을 좀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업무와 뭐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조직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이 너무 경직된다는 거야. 경직돼서 진짜 하는 일만 하고 빠진다는 거지. 그럼 새로운 어떤 창조를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너무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창의성을 좀 자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을 하는 거야. 너무 리더 혼자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좀 권리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변혁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번스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리더의 권한이 조금 분산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의 리더는요, 공동의 목표를 추구를 하고 또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 개인적인 관심, 조언을 제공하는 존재. 그래서 구성원들이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번스예요. 그리고 리더는 구성원으로 인해서 또 리더 또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일할만 나네. 나 쟤네 진짜 일하기 싫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리더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번스고, 바스는 번스야 네 말도 맞는데 기존에 했던 거 뭐 다 갈아엎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리더십과 네가 갖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조합을 하면 좀 더 성과가 있을 거야. 이게 바스예요. 알겠지? 번스는 그러니까 거래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 처벌, 보상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은 변혁적 리더십. 리더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권한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창의성을 막 자극을 하는 약간 멘토 같은 존재의 리더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그리고 구성원과 리더 간의 어떤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 바스는 야, 네가 갖고 있는 것과 전에 조합을 하면 좀 더 성과 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 자, 그 다음 보시면 이런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로크는 또 뭐라고 했냐면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대요. 목표는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너무 쉬운 게임 하면 재미없어요.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높은 걸 해야 내가 깨고 싶은 생각이 들지. 도전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목표를 좀 성과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 목표를 또 공개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크대. 자, 이번 주 우리 회사의 목표는 이겁니다. 자, 누가 잘하나? 약간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대. 이게 이제 로크고요. 대시 라이언 같은 경우는 사람이란 존재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걸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 그러니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내적 동기가 부여되는 거야. 따라서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너무 좀 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너무 돈으로 하면 사람들의 내적 동기가 감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확실한 목표 제시, 칭찬, 의사결정 참여, 자율권 부여 이런 것들이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 너무 돈으로만 하지 마세요. 내적 동기 떨어져. 목표가 뚜렷하고 의사결정에 참여권을 줬을 때 동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크와 대시 라이언의 이야기까지 쭉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했어. 답은 3번이죠. 바스가 뭐라 하지? 번스야, 네가 갖고 있는 그 변혁적 리더십하고 기존의 리더십과 합치면 더욱더 성과가 커질 수 있어. 이게 바스라고. 알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아까 얘기했죠. 구조화가 명확하면 상황의 호의성 높아집니다.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틀어서 문제 낸다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좀 다 틀렸고 자 내용 또 볼게요. 기업과 니은의 의미 그지? 요거 답은 이제 4번인데요. 4번. 자, 상황의 특성에 따른 그에 맞는 리더십을 적합성 얘기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리더가 필요하고 또 유연성이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합성과 유연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틀렸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아까 요것도 봤죠 문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지 이거? 요거 3번이 답인데요. 그러니까 상황의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을 때는 오히려 업무 지향성이 좋다라고 했어. 업무는 성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성과 쪽으로 치중하는 게 좋고, 그지? 그리고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일 때는 성과보다는 좀 이게 호의적인 거, 그죠? 관계, 그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 A, 요게 맞겠다, 그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에요, 4번. 자, 갑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K가 오랫동안 근무하던 구성원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신입사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적극적인데 업무가 좀 부족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을 못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다 그랬지? 업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면서 우쭈쭈까지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치형 리더십이 어울립니다. 자, 기업 P는요.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자신감이 부족해. 의지가 저하됐어요. 그지?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의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다? 지원형. 회식합시다. 이게 좋다고. 그지? 자, 그래서 근데 이 갑이 이런 사람들, 의지만 높은 사람들에게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해서 제시를 했대. 이건 지시형 리더십이거든요. 이런 거는 맞는 게 누구였지? 의지도 없고 일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맞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해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지?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리더십을 여기다가 했네. 근데 을 같은 경우는 추구 목표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 듣겠습니다. 친목을 도모하는 거죠. 얘는 적합한 리더십을 했어. 그지? 그래서 K의 구성원들은 목표 달성을 못했고요. P는 목표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답을 찾아보세요 했을 때 답은 3번이거든요. 자, 대시와 라이언.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좀 인상적인 건 뭐였지? 돈을 너무 주면, 돈으로 보상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의욕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을이 구성원에게 제공한 보상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 사람 보상 안 좋아해요. 대시와 라이언은.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지문 하나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남았죠? 차고 송금. 푸는 시간 가질게요. 차고 송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읽기 전에부터 한번 보자. 우리 표시한 부분. 학교 프린트에 있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또 귀여운 글을 하나, 신문기사 같죠, 그죠? 자, 계좌에 잘못 찍힌 돈 꿀꺽, 차고송금 알고도 쓴다면, 우리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았어? 내 계좌에 어느 날 갑자기 한 50억이 입금이 된 거야. 내가 이걸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내 계좌에, 그러니까 내 계좌에 그 좀 검은 돈이 들어온 거야. 어떤 사람이 그때 옛날에 영화배우 박중훈인가 그 아저씨가 주연한 영화 같은데, 그래서 그걸 뽑은 거예요. 백수인데. 뽑았는데 막 모르는 세력이 막 그 오토바이 타고 추적하고 막 그래서 그거 돈 갖고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영화 있었거든. 아무튼 근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 떨어진 카드를 쓰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알면서도 쓰는 거니까. 자, 최근 가상자산인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자에게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완전히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부분 회수에 성공을 했는데요. 130억 상당.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래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잘못 받고 왔싸 하고 바로 팔았다는 거지.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게 이제 차고송금과 닮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잘못 송금하거나 반대로 내 통장에 엉뚱한 돈이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실제로 예금 보험공사에 제출된 차고 송금 반환 청구 건수가 지난 2024년 기준으로 16,753건이라든가 엄청나네, 그지? 자, 우선 요거 밑줄 친 이 부분이 차고 송금의 개념이더라, 그지? 그래서 야, 엄청나게 많은 차고 송금의 어떤 사건이 있네요. 잘못된 송금으로 반환된 청구된 금액이 약 375억 원이 됩니다. 그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수치가 제시가 되면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확 주는 거죠. 그리고 와, 문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확 보여지니까. 자, 이렇게 잘못 입금한 돈인 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만약에 썼다. 이거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자,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썼다면 횡령죄가 됩니다. 횡령죄가 되어서, 자, 이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해요. 이 법적 처벌이 이제 형법에 관한 거예요. 형법. 이제 횡령죄잖아요. 죄는 이제 그 지어서는 안 되는 범법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민법과 형법의 차이를 좀 알아? 민법은 그냥 개인과 개인이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생겨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거를 이제 재판에 가서 따질 때 그때 재판부에서 게시된 법에 의해서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를 이렇게 좀 하는 게 그게 민법이고요. 형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았어? 그거는 범죄가 돼요. 그래서 범죄인은 누가 잡아요? 경찰이 잡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잡는 게 형법이에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는 뭐 민법하고 형법은 좀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걸 좀 미리 얘기를 해둬야 돼. 알았죠? 자,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어느 날 50억이 이게 입금이 됐어. 그럼 나는 그거를 보관하는 자이지 그 돈의 주인이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횡령해. 허락도 안 받고 써. 반환을 거부해? 이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대요.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썼어. 횡령죄다. 이렇게 직시되어 있습니다. 자, 착오 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써버린다면 어느 죄일까? 횡령죄. 그래서 여기 횡령죄 쓰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형법뿐만 아니에요. 민법에서도 이거 부당이득에 해당을 해서 민법에서도 싸울 때 이거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민법상으로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환의 의무를 갖는다. 그치? 자, 민법 741조에 따라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부당이익은 반환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잖아. 얘가 나한테 1억 잘못 입금했어. 근데 내가 썼다. 아니면 내가 야 네가 줬으면 내 돈이지 이러고서 안 내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이제 너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내놔야 된다. 이렇게 판결 내린다 그 소리야. 근데 만약에 실수로 입금할 때 있잖아요. 실수로 돈을 보냈어. 아, 어떡하지? 자, 이때는 예금보호공사, 이제 예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차고송금 반환 지원제도라는 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다행이네. 그지? 금융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차고송금 수취인인 자진 반환에 불응할 경우, 말이 어려운데 은행에 입금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안 주고 뻗띵겨? 이럴 때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을 해. 그러면 일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5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잘못된 다른 사람한테 입금을 해버린 거야. 그 사람이 돈 안 주고 뻗띵기는 거야. 은행에서 통해서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아. 어떡하지? 예금보호공사에다가 이거 얘기를 하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수수료 뭐 예를 들면 수수료 5만 원만 주세요. 수수료 5만 원 떼고 나머지 45만 원 준다는 소리예요. 자,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차고송금 건당 5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하. 그리고 1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대요. 1억 원이 넘잖아요. 이건 소송해야 돼요. 이건 민사소송해야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반환 조건 5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입니다. 알겠지? 1억 원 이하예요. 이하 여기 잘못 들었는데 이하예요. 이하. 그죠? 만약에 1억 원이다 이상이다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차고송금 제도 이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했어. 자, 이거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1년 이내죠. 1년 이내에 차고송금 반환 지원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억 원이 넘는 돈을 차고송금을 했다. 근데 자진 반환을 안 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때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이번에 환수되지 않은 이 비트코인 얘네들 반환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 법에는 비트코인이 돈으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이걸 돈으로 봐야 되냐? 이거 이목이 쏠리고 있대요. 가상자산의 경우에 법정화폐와 달리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대요. 근데 그렇다고 쳐도 이게 피해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좀 뭔가 다르게 또 봐야 되겠다. 그지? 화폐와 달리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이 안 돼서 그렇대요. 근데 해당 판례가 나온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차고송금 여기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내가 4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네요. 역시 비문학이 오래 걸려. 자, 여기까지.